잿빛 먼지가 태양을 가린 아침, 스카이 서밋 타워 건설 현장은 거대한 금속성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수백 미터 상공을 향해 뻗어나가는 강철 빔 사이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였고 작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용접 불꽃과 뒤섞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태양그룹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 현장이었다. 강민우는 그 거대한 기계들 아래 먼지 쌓인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철근을 나르고 있었다. 그의 거친 손과 피로에 젖은 어깨는 여느 단순 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안전모 아래 감춰진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현장의 소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구조물의 맥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진짜 신분은 좌절된 천재 구조동역학과 물리학의 대가였다. 한때 학계를 놀라게 했던 젊은 두뇌는 부조리한 시스템과 타협하지 못한 대가로 이곳 문명의 가장 밑바닥까지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식을 버리지 못했다. 아니, 그의 감각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밀한 계측기였다. 그날따라 현장에는 이질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소와 달리 안전관리자들의 호각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고 현장 소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태양그룹의 총수 윤태석 회장의 공식 현장 시찰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중 하나였다. 오전 10시 정각 모든 중장비의 엔진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현장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윤태석 회장이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를 반짝이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주변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과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지은 임원들이 병풍처럼 둘러쌌다. 윤태석은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완벽하게 다려진 재킷을 여미며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타워는 그의 제국을 상징하는 왕관이었고 그는 자신의 왕관에 흠집이 없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진척 상황은 그의 낮은 목소리가 현장의 정적을 갈랐다. 현장 소장이 땀을 닦으며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예, 회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 중입니다. 곧 C10층 코어 월타설을... 그의 목소리는 과도한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태석은 고개만 까딱일 뿐 시선은 이미 상층부의 위용을 향해 있었다. 민우는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다시 자기 일에 몰두하려 했다. 그에게 회장의 방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그의 발밑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이질적인 진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크레인의 육중한 움직임이나 지게차의 덜컹거림과는 다른 고주파의 불길한 떨림이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닥에 손을 짚었다.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감지하지 못할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의 마이크로 진동. 하지만 민우의 훈련된 감각은 그것이 구조물 내부의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비명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진동의 근원지를 찾아 움직였다. 현장 중앙 70층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받치고 있는 핵심 서포트 빔. 그 거대한 H빔은 수십 개의 보조빔과 연결되어 타워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심장부였다. 윤태석 회장과 임원진이 바로 그 빔의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민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안전모를 고쳤으며 빔의 접합부를 유심히 살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두꺼운 내화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볼트 체결도 빈틈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페인트 표면 아래 강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뭐 하는 거야, 작업 안 해. 안전관리자가 소리쳤지만 민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빔의 상태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7번. 주 기둥과 연결되는 용접부 바로 옆 페인트 칠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균열. 헤어라인 크랙. 그것은 단순한 표면의 흠집이 아니었다. 민우는 즉각적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저 위치, 저 방향. 저것은 금속 피로 누적으로 인한 응력 집중의 결과였다.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상층부에 추가 하중이 더해지거나 오늘처럼 바람이 강한 날 특정 주파수의 공진이 발생한다면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저 빔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층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체 구조의 연쇄적인 붕괴, 즉 프로그레시브 콜랩스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수백 명의 작업자가 이 순간에도 그 위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윤태석 회장이 그 직하방에 서 있었다. 윤태석은 임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서 죽음이 신락 같은 균열을 통해 속삭이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우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망칠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라면 늦는다. 관리자에게 보고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들이 엔지니어를 부르고 검토하고 대피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재앙은 일어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했다. 여기서 소리쳐봤자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까? 하지만 그의 눈에 70층 상공에서 아슬아슬하게 작업 중인 동료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윤태석의 얼굴도 보였다. 저 사람이 아무리 오만한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양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허락하지 않았다. 비켜.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는 안전 라인을 넘어섰다. 위험에 거기서 나와 경호원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제지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손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달려나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처절한 절규를 토해냈다. 안 돼, 죽을 수도 있어요. 현장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이방인에게 십자포화처럼 쏟아졌다. 윤태석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완벽한 시차를 망친 불청객의 등장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 섰다. 윤태석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였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대한 빔을 가리켰다. 저 빔의 균열이 지금 당장 모두 대피해야 합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윤태석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이 어렸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노동자 따위가 자신의 역작을 모욕하는가. 뭐 무너져 지금 내 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알고나 있나. 윤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현장 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이자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민우는 붙잡히는 것을 피하며 다시 한번 외쳤다.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전 봤습니다. 응력 집중 균열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그의 말은 거구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두 명의 남자가 민우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뒤로 꺾었다. 놓으라고. 정말 위험하단 말이다. 당신들 다 죽을 수도 있어. 민우는 발버둥 쳤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윤태석은 마치 길거리에서 벌레를 본 듯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는 신용을 했다. 시끄럽군. 그는 민우를 무시하고 임원들을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요즘은 현장 인부들 정신 상태까지 관리해야 하는 건가, 박 실장. 그가 옆에 선 중년의 남자를 불렀다. 박동수 실장,
태양그룹의 안보를 총괄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전직 경찰 간부 출신인 그는 차가운 눈으로 민우를 응시했다.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짧게 대답하고 경호원들에게 턱짓했다. 저 자 당장 여기서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이 현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제.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5분. 아니, 1분이면 됩니다. 민우는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현장의 소음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저 거대한 강철 덩어리는 지금도 아주 조금씩 죽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윤태석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차를 계속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보게. 70층 코어 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제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다. 가난한 노동자의 충격적인 경고는 그저 불쾌한 소음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민우는 현장 밖으로 거칠게 내팽개쳐졌다. 그의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굳게 닫힌 공사장 철문을 노려보았다. 문 너머로 스카이 서밋 타워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잿빛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바보 같은 놈들. 스카이 서밋 타워 75층에 위치한 방음 처리가 완벽한 현장 지휘 본부 사무실은 바깥의 소음과는 완벽히 절연되어 있었다. 윤태석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방금 전에 불쾌한 소동으로 구겨진 미간을 펴지 않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딴 에비앙 생수병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무대에 감히 흙탕물을 튄 버러지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었다. 감히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느 안전이라고 저런 미친놈 하나 제대로 거르지 못한 건가? 그의 시선은 창밖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을 향해 있었지만 질책은 분명히 그의 뒤에 선 남자를 향한 것이었다. 그림자처럼 서 있던 남자 박동수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태양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으며 그의 과거 이력은 서류상에서 깔끔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즉시 조치했습니다, 회장님. 현장에서 영구 퇴출시켰고 신원도 파악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윤태석은 의자를 돌려 박 실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신원 파악, 그런 하찮은 놈의 신상이 뭐가 중요하지.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첩자인가? 아니면 노조의 방해 공작? 그는 결코 자신의 건축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해야만 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관심이 필요한 정신병자일 수도 있고요. 박동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윤태석과는 달랐다. 윤태석이 오만함에 눈이 멀었다면 박동수는 의심으로 세상을 보는 자였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가장 싫어했다. 그리고 강민호는 분명한 변수였다. 윤태석은 손을 내저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저놈의 입에서 나온 붕괴니 위험이니 하는 단어가 단 한 글자라도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거야. 내일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네. 사소한 소음이라도 발생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이 갈지 박 실장도 잘 알겠지. 물론입니다. 박동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 소음의 근원을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시는 회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의 처리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고 윤태석은 그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박동수를 곁에 두는 이유였다. 나가보게. 그리고 현장 소장 저런 하찮은 놈 하나 통제 못한 책임을 물어. 윤태석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잿빛 하늘을 뚫고 솟아오른 자신의 야망만이 가득했다.
가난한 소년의 절규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불쾌한 해프닝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한편 현장 밖으로 쫓겨난 강민호는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임시 가설 사무소로 불려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동수의 부하들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박동수 자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민우의 해고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강민우. 맞나? 박동수가 민우의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눈은 민우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오늘부로 해고다. 이유는 현장 안전 수칙 위반 및 업무 방해. 이에 없겠지. 그는 처음부터 민우의 대답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말했다. 민우는 대답 대신 박동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해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균열은... 박동수가 손을 들어 민우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운 경고의 빛이 어렸다. 입 다물어. 박동수가 나직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뭘 봤든 그건 네 착각이거나 헛소리다. 스카이 서밋 타워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로 지어지고 있어. 너 같은 일용직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민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내 놈의 목적이 뭐지? 돈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나? 어느 쪽이든 넌 아주 잘못된 상대를 골랐어. 박동수는 민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것이 아니었다. 경고하는데 오늘 여기서 본 것 말한 것 전부 잊어버려. 네가 사는 그 고시원 방구석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살아. 박동수는 민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에서 붕괴니 균열이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땐 네가 먼저 붕괴될 거다. 가족은 있나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민우는 박동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서 맞서는 것이 무의미함을 알았다. 저들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힘의 논리만을 따를 뿐이었다. 민우는 어깨를 쥔 박동수의 손을 쳐냈다. 내 경고는 분명히 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박동수는 그런 민우의 태도에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보통의 일용직 노동자가 보일 반응이 아니었다. 두려움에 떨거나 혹은 욕설을 퍼부으며 격분해야 정상이지만 민우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냉정했다. 재밌는 녀석이군. 박동수는 민우가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우, 그 자식 뒷조사해. 출신, 학교 가족관계 통신기록까지 싹 다 털어봐. 단순한 놈이 아니야. 눈빛이 거슬려. 박동수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과 배신자들을 다루어왔고 민우의 눈에서 본 것은 절박함이 아닌 확신이었음을 간파했다. 자신의 경고가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불쾌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했다. 오늘부터 현장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한다. 특히 지을번주 기둥 근처는 24시간 이중 감시 체제로 돌려 강민우 그놈 사진 배포하고 현장 접근 시 즉시 체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윤태석의 오만함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민우는 낡은 버스를 타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카이 서밋 타워의 위용이 멀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저 거대한 탑을 경외와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우의 눈에는 시한폭탄처럼 보일 뿐이었다. 박동수의 협박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은 그 미세한 균열의 비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힘도
돈도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한 지식이 있었다. 그는 그 건물의 구조적 결함을 눈으로 확인했고 물리학 법칙이 그 결함을 어떻게 파국으로 이끌지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었다. 민우는 주머니 속에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그가 몰래 찍어둔 현장 소장이 보던 설계도의 일부가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해. 그는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는 그들의 오만한 탑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숫자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의 목적지는 낡고 허름한 고시원이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디 좁은 방. 하지만 그 방 안에는 민우가 지난 세월 동안 몰래 숨겨둔 그의 과거이자 미래인 장비들이 있었다. 그가 직접 개조한 고성능 노트북, 소형 비파괴, 검사 장비, 그리고 그가 직접 코딩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박동수가 자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그들의 권력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증명해야 했다. 강민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에 전원을 켰다. 스크린의 푸른빛이 그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췄다. 그는 이제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가장 가난하고도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의 불빛이 닿지 않는 하늘 아래 스카이 서밋 타워는 거대한 강철의 묘지처럼 음산하게 서 있었다. 낮에 굉음과 먼지는 사라지고 오직 수백 미터 상공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거대한 골격을 울리며 지나갔다. 강민우는 현장으로부터 2블록 떨어진 골목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이 다시 돌아온 이 괴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배낭은 철근을 나르던 노동자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묵직하게 어깨를 짓누르는 가방 안에는 그가 지난 며칠간 자신의 고시원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조립하고 개조한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전 재산이자 어쩌면 이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박동수의 경고는 그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현장에서 느꼈던 그 불길한 진동과 눈으로 확인한 실금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실 시공이 아니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그 정도의 결함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재료를 속이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고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묻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박동수가 보안을 강화했으리라 확신했다. 정문과 주요 게이트는 삼엄한 경비의 눈길이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이 현장에서 몇 달간 일했다. 그는 정규 노동자들이 모르는 자재 반입을 위해 임시로 열어둔 펜스의 취약한 지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폐자재 더미 뒤에 가려진 펜스의 벌어진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현장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임시 조명과 순찰 중인 경비들의 손전등 불빛이 교차하며 위험한 격자 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민우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표는 이글번 주 기둥. 윤태석 회장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앙 엘리베이터 코어를 통과해야 했지만 그곳은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다. 그는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한 길 공사용 임시 계단을 택했다. 수십 층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극한의 여정이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0층, 20층.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50층을 넘어서자 바람이 거세졌다. 아직 외벽 마감이 되지 않은 건물은 바람의 통로였고 강철 빔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거인의 신음처럼 들려왔다. 마침내 68층 문제에 빔이 있는 층의 바로 아래층에 도착했다. 그는 여기서부터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박동수가 그를 단순한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면
분명 이곳에 추가 인력을 배치했을 터였다. 그는 배낭에서 직접 만든 소형 청금기를 꺼내 벽에 대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최소 2명의 순찰조가 있었다. 그는 순찰조가 반대편 구역으로 이동하는 소리에 간격을 쟀다. 약 15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내야 했다.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민호는 마지막 계단을 뛰어올라 69층 문제의 1번주 기둥 앞에 섰다. 낮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모습으로 거대한 빔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배낭을 열고 장비들을 꺼냈다. 첫 번째는 그가 직접 개조한 초음파 탐상기였다. 낡은 의료기기 부품과 노트북의 사운드 카드를 결합해 만든 조악해 보이는 기계였지만 그 성능은 수억 원짜리 상용 장비 못지않았다. 그는 탐촉제 젤을 바르고 균열이 있던 지점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노트북 화면에 파형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숨이 멎었다. 표면의 실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세상에, 그는 신음을 삼켰다. 강철 빔 내부 용접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금속 피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잘못된 용접과 불량 자재가 결합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콘크리트. 그는 드릴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직접 만든 커버를 씌우고 빔과 연결된 바닥 슬래브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비 소형 스트레인 게이지와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를 삽입했다. 데이터가 노트북으로 전송되는 몇 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과가 떴다.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계 기준치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압축 강도. 정상적인 배합이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였다. 값싼 불량 골재와 기준 미달의 시멘트, 심지어 거품을 강제로 주입해 양을 늘린 흔적까지 보였다. 이건 건물이 아니야. 살인 기계지.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백업했다. 그들은 단순히 원가를 절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타워에 올라올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USB 드라이브에 복사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민우를 덮쳤다. 순찰 주기가 예상보다 빨랐다. 2명의 경비원이 아니었다. 박동수의 지시를 받은 정계보안팀 4명이었다. 그들은 이미 민우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노트북과 장비들을 챙길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오직 USB 드라이브가 든 주머니만을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뛰었다. 잡아 저놈이다. 보안 팀원들이 육중한 군화 소리를 내며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민우는 계단으로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아래층에서 포위망을 좁혀올 것이다. 그의 유일한 탈출구는 위 혹은 바깥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직 설치 중인 외벽 철골 구조물, 커튼월 프레임을 향해 달렸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는 안전장치도 없이 69층 높이의 철골 빔을 밟고 바깥으로 나갔다. 발밑으로 수백 미터 아래의 도시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졌다. 살을 내는 밤바람이 그의 작업복을 핥휘었다. 저놈이 미쳤나. 뒤쫓던 팀원 하나가 소리쳤지만 그들 역시 이 위험한 고개를 따라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다. 박 실장님이 반드시 잡으라고 하셨다. 그는 민우보다 훨씬 숙련된 움직임으로 철골을 타고 넘어왔다. 민우는 필사적으로 수직빔을 타고 위층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추격전이 아니라 거대한 강철 정글 속에서의 생존 투쟁이었다. 민우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파이프를 미끄러져 내려가고 와이어에 매달려 반대편으로 건너뛰었다.
그는 이곳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고 어느 파이프가 무게를 지탱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추격자는 민우를 거의 따라잡았다. 그가 민우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민우는 근처에 있던 공사용 로프를 발로 차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 순간 추격자가 잠시 균형을 잃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우는 바로 옆에 임시 승강기 통로로 몸을 던졌다. 그는 승강기 케이블을 붙잡고 몇 층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65층 비상구로 뛰어들어 아까 올라왔던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위에서 고함 소리와 무전 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그가 1층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미 현장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들어왔던 펜스의 구멍으로 다시 나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방향을 틀어 지하 주차장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아직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완벽한 어둠이었다. 그는 10분 넘게 물이 고인 지하 통로를 헤매며 숨어 다녔다.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쥐 죽은 듯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노트북 직접 만든 소중한 장비들, 그리고 그의 신원까지. 같은 시각 스카이 서밋 타워 지휘본부에서 박동수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놓쳤다고 장비까지 버려두고 그는 부하의 보고를 들으며 책상 위에 놓인 민우가 버리고 간 노트북을 노려보았다. 노트북은 민우가 데이터를 삭제할 시간도 없이 버려졌지만 이미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박동수에게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백했다. 강민우, 그가 낮게 읊조렸다.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초음파 탐상기까지 직접 만들어 올 정도의 전문가. 박동수는 직감했다. 강민우는 그들이 무시했던 경고를 증거로 바꾸려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증거의 일부를 손에 넣고 탈출했다. 박동수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저놈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가진 데이터를 빼앗아야 한다. 윤태석 회장의 오만함과 달리 박동수는 이 사태가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의 시작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밤의 추격전이 남긴 상처는 단순한 찰과상 이상이었다. 강민우는 고시원 방의 낡은 침대에 몸을 던진 채 찢어진 손바닥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지혈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장비와 노트북을 모두 잃었다. 더 심각한 것은 박동수에게 자신의 존재가 단순한 불안 요소에서 제거해야 할 적으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제 민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려 들 것이다. 고시원에 남겨둔 민우의 흔적을 통해 그들은 이미 민우의 과거 학력과 경력, 그리고 그가 왜 이 건설 현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했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이 고시원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최소한의 짐과 목숨처럼 챙겨온 USB 드라이브 하나만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에 심장이 썩어 있다는 치명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두운 복도를 빠져나와 고시원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차가웠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고시원을 떠난 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박동수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고시원 총무에게 경찰 신분증을 위조해 내밀며 민우의 방을 뒤졌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방과 몇 개의 낡은 물리학 서적뿐이었다. 박동수는 전화기 너머로 보고를 받으며 혀를 찼다. 쥐새끼처럼 빠르군. 그는 이미 민우의 신상을 파악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수석 졸업 MIT 공학 박사과정 중퇴. 국내 굴지의 건설사에서 구조 해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내부 고발 문제로 불명예 퇴직. 그의 이력은 강민우가 단순한 미치광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놈이 접촉할 만한 모든 라인을 감시해 학계 동료 예전 직장 상사, 특히 언론사, 그놈이 가진 데이터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순간 우린 끝장이다. 박동수는 윤태석 회장과는 달리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윤 회장에게는 이 사실을 축소 보고했다. 회장의 오만한 분노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박동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들에게 강민우를 산업 스파이 혹은 테러 위험인물로 조용히 수배 내렸다. 공식적인 수배가 아닌 비공식적인 체포 명령이었다. 이제 강민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도망자가 되었다. 한편 민우는 24시간 운영하는 PC방 구석에 몸을 숨겼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게임 소리 속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USB 드라이브에 담긴 데이터를 여는 순간 그 위치가 추적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보호할 방패가 필요했다. 그는 보안에 특화된 공용 와이파이를 찾아 여러 겹의 가상 사설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가 접촉할 단 한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이 데이터를 세상에 터뜨릴 수 있는 확성기가 필요해 맞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오지현 기자. 그녀는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비리를 거침없이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독립언론 소속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녀는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처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끈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동수의 손길이 언론사라고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민우는 오지연 기자의 과거 기사들을 분석하며 그녀의 취재 방식과 성향을 파악했다. 그녀는 감성적인 호소보다는 냉철한 데이터와 팩트를 신뢰하는 기자였다. 민우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데이터 파일의 극히 일부, 즉 콘크리트 강도 측정 결과의 요약본만을 암호화하여 첨부했다. 스카이 서밋 타워의 심장이 썩고 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답신하라. 이메일을 보낸 후 민우는 PC방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지하철역의 사물함 공원 화장실, 심지어 노숙자들 틈에 섞여 밤을 지새우며 박동수의 추적을 피했다. 그는 마치 도시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박동수의 그물망은 예상보다 훨씬 촘촘했다. 민우가 잠시 머물렀던 PC방은 그가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CCTV를 확인하고 민우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강민우의 얼굴은 이제 서울 시내 모든 경찰 순찰차의 단말기에 요주의 인물로 등록되었다. 민우는 이를 눈치챘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려다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는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즉시 물건을 내려놓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그는 이제 공권력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는 어릴 적 살던 지금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폐허가 된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박동수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는 먼지 쌓인 빈 건물에 몸을 숨기고 훔친 와이파이 신호를 겨우 잡아 자신의 익명 이메일을 확인했다. 오지현 기자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다. 그녀의 답장은 간결하고 차가웠다.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라. 장난질이라면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민우에게는 희망의 빛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순간 그는 이 게임의 모든 패를 보여주는 셈이 된다. 하지만 오지현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MIT 신분증 사본 중퇴 처리되었지만 그와 과거 내부 고발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의 일부를 전송했다. 나는 강민우, 스카이 서밋 타워의 전직 노동자이자 전직 구조기술자. 데이터는 내가 현장에서 목숨 걸고 직접 측정한 것이다. 당신이 믿지 못하겠다면 이 데이터와 함께 묻히겠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답장은 즉시 오지 않았지만 다른 위협이 먼저 닥쳤다. 민우가 신호를 잡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폐건물 입구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박동수의 부하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거칠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사채업자 같은 인상이었다. 강민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박 실장님이 조용히 얘기 좀 하재. 그들의 목소리가 폐건물에 울려 퍼졌다. 민우는 숨을 죽였다. 그물망이 무섭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표적이 되어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것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는 절대 잡힐 수 없었다. 독립언론 더 프로브의 사무실은 밤이 깊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았다. 종이 서류와 식어버린 커피컵들 사이에 파묻힌 오지현 기자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제보 메일 알림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한 탐사보도 기자로 재벌과 정치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녀의 메일함에는 매일 수십 통에 세상이 뒤집어질 제보가 쏟아졌지만 99%는 과대망상이거나 개인적인 원한이었다. 스카이 서밋 타워의 심장이 썩고 있다. 강민우의 첫 번째 익명 메일도 처음에는 그런 부류로 보였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또 하나의 거대 음모론일 뿐이었다. 하지만 함께 첨부된 데이터 요약본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조작일 수도 있었지만 수치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표준적인 대응을 보냈다. 증명하라. 그리고 신원을 밝혀라. 그녀는 그저 흔한 제보자가 겁을 먹고 떨어져 나가길 바라며 다음 기사로 눈을 돌렸다. 몇 시간 후 그녀가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찰나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강민우, MIT 학생증 사본. 그리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뻔했다가 묻혀버린 한 대형 건설사의 내부 고발 보고서 일부. 오지현은 잠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강민우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왜 박사 과정을 중퇴했는지, 왜 국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던 그가 건설 현장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희미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추락한 천재의 절규였다. 바로 그 시각 강민우는 폐건물의 무너진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민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박 실장님이 조용히 얘기 좀 하자해. 사채업자처럼 보이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박동수의 더러운 손이었다. 그들은 민우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향해 무거운 소의 파이프를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민우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다. 잡힐 수는 없었다. 그는 이곳의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낡고 썩은 바닥 위태롭게 매달린 철골 구조물들. 그는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이쪽이다. 한 사내가 민우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낡은 시멘트 포대를 그들의 발밑으로 굴렸다.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그는 2층으로 이어지는 썩은 나무 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그들은 민우가 위로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그를 뒤쫓았다. 하지만 민우의 목적은 2층이 아니었다. 그는 계단 중간에서 몸을 돌려 건물 외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비상철제 사다리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2층 바닥을 지탱하던 썩은 대들보를 발로 강하게 찼다. 그가 의도한 대로 그를 쫓던 사내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2층 바닥 일부가 거대한 먼지 구름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K의학, 이 자식이 사내들의 비명과 분노가 뒤엉켰다. 그들이 잔해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이 민우는 이미 철제 사다리를 타고 1층의 다른 구역으로 내려와 폐건물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켜냈다. 그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가장 가까운 공용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을 찾아 헤맸다. 그는 오지연의 답장이 필요했다.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몇 시간을 더 헤맨 끝에 문을 닫은 카페테리아의 약한 신호를 잡아 겨우 이메일을 확인했다. 오지연의 답장은 짧았다. 내일 오전 10시 3호선 약수역 4번. 출구 앞 3번째 공중전화. 전화벨이 울릴 것이다. 받으라. 그것은 약속이자 시험이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 대신 더 큰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 위험한 동맹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 한편 사무실로 돌아온 오지현은 밤을 새울 각오를 다졌다. 그녀는 강민우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는 강민우의 데이터가 사실일 경우 이것이 단순한 부실 시공을 넘어 거대한 비자금 혹은 그 이상의 범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의 전문성이 발동했다. 그녀는 스카이 서밋 타워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그곳에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리스트를 파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완벽한 서류 작업을 해두었을 것이다. 대부분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자재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이상한 이름 하나가 걸렸다. 진성 머티리얼즈. 설립된 지 불과 2년. 자본금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스카이 서밋 타워의 핵심 자재인 고강도 특수 시멘트 첨가제 독점 공급권을 따낸 회사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지연은 즉시 이 유령 회사의 주소지와 대표이사를 추적했다. 주소지는 강남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였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생소했지만 오지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구축해온 정보망, 즉 검찰과 경찰 내부에 아직 썩지 않은 소스들을 통해 그 이름을 조회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새벽녘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대표이사의 과거 이력이었다. 박동수, 전직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현 태양그룹 보안 총괄실장. 오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연결고리를 찾았다. 진성 머티리얼즈는 박동수가 자신의 신복을 내세워 만든 유령 회사였고 이 회사를 통해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를 납품하며 막대한 차액을 횡령해 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분명 윤태석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거나 혹은 박동수 자신의 검은 주머니를 채웠을 것이다. 강민우의 경고는 사실이었다. 아니, 사실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시공이 아니라 억만장자의 탐욕과 그를 비호하는 권력의 그림자가 결합된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가난한 소년의 충격적인 한마디는 이 거대한 범죄의 뚜껑을 여는 열쇠였다. 오지연은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재킷을 걸쳤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우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제보자가 아니라 이 전쟁의 유일한 전문가 증인이었다. 그녀는 약수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심장이 강민우의 것만큼이나 뜨겁게 뛰고 있었다. 박동수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그는 폐건물에서 강민우를 놓친 부하들의 보고를 들으며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다. 무너진 바닥 썩은 대들보,
너희들은 그깟 폐건물 하나에 노란한 풋내기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얼음판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분노는 단지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불쾌한 직감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기 중 붉은색 비상선이 울렸다. 그가 언론사와 경찰 내부에 심어둔 핵심 정보원만이 아는 번호였다. 박동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박 실장, 더 프로부의 오지연이 당신 회사를 파고 있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단순한 하청 비리가 아니야. 진성 머티리얼즈를 콕 집어서 조회 중이야. 당신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어. 박동수의 척추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오지현, 그 끈질긴 아묘우 같은 기자, 강민우. 박동수는 이를 갈았다. 그 쥐새끼가 결국 자신을 보호해줄 더 큰 굴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은폐나 협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강민우가 오지연과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진 데이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태양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폭탄이 될 터였다. 그는 더 이상 강민우를 관리 대상으로 둘 수 없었다. 그는 제거 대상이었다.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인원 전부 투입해. 강민우 그놈이 약수역 근처에 나타날 거다. 오지현과 접선하려는 게 틀림없어. 그는 부하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번엔 살아서 잡아올 필요 없다. 박동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떻게든 막아. 사고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처리하든. 그놈의 입을 그리고 그가 가진 USB를 영원히 침묵시켜.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에 스카이 서밋 타워를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었다. 한편 강민우는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가 가까워오자 약수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밤새 폐건물에서의 추격전과 도피로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일부러 몇 정거장을 걸었다. 인파 속에 섞여 자신의 뒤를 밟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난 도로는 한산한 듯 보였지만 민우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모든 행인, 모든 정차된 차량을 의심했다. 약수역 4번 출구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방망이질 쳤다. 그는 출구 바로 앞으로 가지 않고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약속 장소인 공중전화 부스 근처 신문을 보는 척하는 남자. 하지만 그의 신문은 지난 5분간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출구 근처에 불법 주차된 검은색 승합차. 시동이 걸려 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역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귀에 무정히 이어폰을 꽂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 박동수의 함정이었다. 오지연 기자가 함정을 팠거나 혹은 그녀 역시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민우는 발길을 돌리려 했다. 이대로라면 개죽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약속된 공중전화 부스에 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10시 정각. 오지현은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저 함정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 또한 저들의 목표물일까? 민우는 갈등했다. 이대로 사라지면 오지현은 그를 사기꾼이라 생각할 것이고 모든 증거는 묻힐 것이다. 하지만 다가가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최소한 저 전화벨이 울리는 이유를 확인해야 했다. 그는 후드 점퍼의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평범한 행인처럼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가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때였다.
신문을 보던 남자가 신문을 접고 일어섰다. 검은색 승합차의 문이 열렸다.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안 돼. 민우는 직감했다. 그들의 목표는 체포가 아니었다. 아지지익 검은색 승합차가 굉음과 함께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민우가 아닌 공중전화 부스를 향한 돌진이었다. 그들은 오지연이 그 안에 있거나 혹은 민우가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길 위에 있었다. 저기 있다 이ህ다. 승합차에서 내린 사내 하나가 민우를 발견하고 손가락질했다. 돌진했던 승합차가 급정거하며 방향을 틀어 민우를 향해 다시 돌진했다. 그것은 노골적인 살해였다. 아침 대로변에서 벌어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살인 시도였다. 행인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민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는 얼어붙지 않았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어릴 적 빗길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그 끔찍한 기억이 그의 생존 본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몸을 날렸다. 그는 옆에 있던 지하철역 입구의 난간을 향해 몸을 던졌다. 승합차의 범퍼가 그의 옷자락을 찢고 지나갔다. 쾅! 승합차는 민우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를 들이받고 지하철 입구의 기둥과 충돌했다. 민우는 계단 아래로 구르며 떨어졌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신음소리를 낼 틈도 없었다. 그는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다. 승합차에서 내린 사내들이 찌그러진 차를 보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작전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황급히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어둠 속으로 다시 한번 몸을 숨겼다. 지하철에 흔들리는 객차 안에서 민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분노가 고통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구조적 결함에 대한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 투쟁이었다. 박동수는 그를 죽이려 했다. 그것도 대낮의 서울 한복판에서 그의 손에 쥔 USB 드라이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이 안의 데이터는 이제 수백 명의 잠재적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목숨값이 되었다. 그는 오지연 기자가 무사한지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들 두 사람은 이 거대한 괴물에 맞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오지현은 약수역 4번 출구 앞을 덮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약속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50m 떨어진 카페 창가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색 승합차가 인도를 덮치고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그 끔찍한 순간을 그녀는 그것이 강민우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를 노린 공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노골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박동수. 그자는 단순한 비리 경찰 출신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는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살인도 불사하는 괴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현장을 떠났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가 아닌 분노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민우가 살아남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가 자신을 함정의 미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강민우의 데이터가 100% 진실임을 확신했다. 저 정도의 반응은 오직 치명적인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만이 보이는 발악이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 역시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대포폰 불법명의 전화기를 구했다. 그리고 과거에 강민우가 내부 고발자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지금은 폐쇄된 엔지니어링 포럼의 희미한 흔적을 추적해
그가 남긴 비상 연락망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다. 지하철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강민우는 찢어진 팔에서 흐르는 피를 휴지로 누르며 다음 역에서 내렸다. 그는 추격자들이 지하철 CCTV까지 뒤질 것을 알기에 일부러 노약자들 틈에 섞여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지금 극도의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지현이 자신을 배신한 것인가 아니면 그는 공원의 공용 화장실에 숨어들어 상처를 소독하며 생각했다. 아니, 그 승합차는 공중전화 부수 자체를 노렸다. 만약 자신이 조금만 빨랐거나 오지현이 그 안에 있었다면 둘 다 죽었을 것이다. 이것은 박동수가 둘 모두를 노린 함정이었다. 그는 오지현 역시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폐건물에서 확보했던 도난 와이파이 신호 범위로 다시 접근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유일하게 사용하던 익명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알지 못하는 발신자로부터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약수역은 함정. 나도 봤소.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해. 다시 만나야 한다. 더 안전하게.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는 이것이 오지현의 메시지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어떻게? 어디서? 답장은 30분 뒤에 왔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지하 3층 고서적 자료실. 내일 정고. 거긴 카메라가 100대지만 아무도 그걸 실시간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도망칠 문은 6개다. 민우는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다음 날 정호 두 사람은 거대한 서가들 사이 먼지 쌓인 고서적 냄새가 나는 통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주 섰다. 강민우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오지현은 민우의 헬쑥한 얼굴과 붕대로 감은 팔을 보며 자신이 마주한 진실의 무게를 실감했다. 당신이 짠판인 줄 알았어.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야말로 당신이 박동수의 미끼인 줄 알았죠. 오지연이 대답했다. 어제 약수역에서 그들은 우리 둘 다 죽이려 했어요. 당신이 가진 걸 빼앗고 내가 가진 걸 막으려고.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이것 때문이겠죠. 그녀가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진성 머티리얼즈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박동수의 경찰 시절 프로필이 나란히 떠 있었다. 당신이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면 나는 그 결함이 왜 생겼는지 찾았어요. 박동수가 유령 회사를 통해 불량 자재를 납품했고 그 차액은 윤태석 회장에게 갔겠죠. 민우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그들은 철임부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돈을 빼돌릴 거대한 저금통을 만든 겁니다. 두 사람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지연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그리고 강민우 씨,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른 창을 띄웠다. 태양그룹의 공식 보도 자료였다. 스카이 서밋 타워 완공 전 특별 글로벌 투자자 갈라 개최. 48시간 뒤 타워 최정상에서. 민우는 보도 자료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최정상 옥상, 헬리패드 말입니까? 정확히는 100층 전망대와 야외 테라스입니다. 수백 명의 국내외 투자자들과 언론사들이 모일 겁니다. 윤태석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루머를 잠재우기 위한 쇼죠. 오지현이 말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다. 날씨, 48시간 뒤 서울 날씨. 그는 기상청 데이터를 해킹에 가까운 속도로 열람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풍, 북서풍 초속 20m. 강풍 주의보 수준입니다. 그는 마치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이 바보 같은 자식들. 오지현은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강민우 씨, 강풍이 뭐 어쨌다는 거죠? 민우는 눈을 뜨고 오지현을 노려보듯 말했다. 그들은 재앙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100층 높이의 빌딩이 받는 바람은 지상과는 차원이 달라요. 와류, 볼텍스가 발생하고
그 와류가 일정한 주파수로 건물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수만 번 시뮬레이션했던 공식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 주파수가 7번주 기둥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 공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네를 밀어주듯이 바람이 건물을 더 격렬하게 흔들게 되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과 파티 장비의 무게, 활화중이 더해지면 그는 결론을 내렸다. 버틸 수 없습니다. 찍을 뻔. 기둥은 이미 내부 균열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공진이 시작되면 그 균열은 순식간에 파괴점으로 치달을 겁니다. 이건 붕괴 위험이 아니라 예정된 붕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48시간 뒤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지연은 숨을 삼켰다. 막아야 해요. 당장 기사를 내보내야. 누가 믿죠? 민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쫓기는 내부 고발자와 재벌 저격수 기자의 음모론으로 치부될 겁니다. 윤태석은 비웃으며 파티를 강행할 거고 우린 그저 미치광기가 될 뿐이에요. 우리에겐 저들 내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오지연의 노트북에 떠있는 박동수의 자료를 가리켰다. 진성 머티리얼즈, 박동수, 이 자가 이 일을 주도했다면 분명 반대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원래 엔지니어, 자재 스펙 변경에 반대했던 사람, 오지연은 즉시 무언가를 깨달은 듯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태양그룹 내부 인사 자료, 그리고 과거 기사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이진석. 그녀가 말했다. 스카이 서밋 타워의 초대 총괄 구조 기술자. 업계 최고로 불렸죠. 하지만 진성 머티리얼즈가 납품을 시작한 직후 갑자기 지방 한직으로 좌천됐어요. 건설본부 방침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사유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찾았다.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열쇠를. 이진석, 그를 찾아야 합니다. 민우가 말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서준다면 이건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증언이 됩니다. 오지현은 즉시 그의 현재 위치를 추적했다. 태양건설 자재관리소 강원도 상월입니다. 여기서 4시간 거리.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시간이 없어요. 48시간. 아니, 그를 설득할 시간까지 빼면 우리에겐 24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날 스카이 서밋 타워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수천 개의 조명이 밤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졌고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그 빛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이 꼬리를 물고 로비로 들어섰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타워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어두운 밴 안에서 강민우와 오지현 그리고 이진석 기술자는 그 광경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타워는 화려한 축제의 장이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진석 기술자는 강원도 상골의 자재관리소에서 쫓기듯 상경했다. 처음 오지연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공포에 떨며 거절했다. 하지만 강민우가 목숨 걸고 가져온 데이터와 그가 직접 계산한 공진 주파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것은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넘어선 명백한 살인의 방조였기 때문이었다. 박동수가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진석이 낡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좌천되기 전 자신이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간신히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상태였다. 원래의 통합 보안 시스템 위에 자기만의 사설망을 더 씌웠습니다. 모든 출입문, 모든 엘리베이터가 그의 통제에 있습니다.
그는 타워의 단면도를 띄웠다. 정상적인 루트로는 100층 관제실에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환기구와 파이프가 지나는 덕트 샤프트를 가리켰다. 이곳은 제가 설계할 때 만약에 화재 시 유독가스를 빼내기 위해 만든 비상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박동수의 보안망 지도에는 없을 겁니다. 너무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루트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이진석의 설명에 민우의 눈이 빛났다. 그곳으로 가면 100층 기계실까지 연결됩니까? 이진석은 고개를 저어주었다. 아니요. 98층에서 끊깁니다. 나머지 2개 층은 말 그대로 맨몸으로 벽을 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지연이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민우의 결심을 막지 않았다. 우리가 할 일은 민우가 침착하게 물었다. 오지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이진석 기술자님이 백도어를 유지해 주신다면 나는 박동수의 보안망의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겁니다. 이진석도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저는 백도어를 통해 계속 구조 모니터링 센서 값을 확인할 겁니다. 만약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수의 시스템에 과부하를 걸어 그가 관제실을 비우도록 유도해보죠. 작전은 정해졌다. 민우는 어둠을 틈타 지하 4층 타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앙 환기구 입구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이진석이 원격으로 잠금 장치를 풀어둔 상태였다. 민우는 차가운 금속 통로로 몸을 밀어넣으며 마지막으로 오지연을 돌아보았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민우는 거대한 건물의 핏줄 속으로 들어갔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오직 그의 헤드랜턴 불빛만이 먼지 쌓인 통로를 비췄다. 거대한 팬이 돌아가는 굉음이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킬 듯 울려 퍼졌다. 그는 좁은 통로를 기어가고 수직 샤프트를 밧줄 하나에 의지해 올랐다. 그가 50층 구간을 지날 때쯤 그의 무정의로 오지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씨 50층 섹터에 순찰조가 접근 중이에요. 박동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촘촘하게 그물망을 쳐놨어요. 민우는 숨을 죽였다. 바로 그의 발밑 철판 너머로 군화 소리와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은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환기구 팬 소리가 좀 거슬리는군. 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땀방울이 헤드랜턴 빛에 반사될까봐 불을 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벤에 있던 오지현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지금이에요. 오지현은 30층대 상업시설 구역의 화재 경보기를 의도적으로 오작동시켰다. 타워 전체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제기랄 30층에서 화재 경보다 전원 그쪽으로 이동해 민우의 발밑에 있던 순찰조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다시 위를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80층을 넘어섰다. 이제 공기 중에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상층부 갈라 행사장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죽음의 무도회였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팔다리는 감각이 무뎌졌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강민우 씨, 이번에는 이진석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바람이 예보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0층 외벽 센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공진이 시작됐습니다. 치글번. 기둥의 스트레스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98층 덕트의 종착점에 도착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뿐이었다. 이진석의 말대로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었다. 그는 벽에 붙은 파이프와 철골 구조물을 바라보았다.
100층 관제실까지 남은 수직거리는 약 10m. 그는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자신의 지식과 감각에 의지해 그 구조물들을 붙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발밑은 수백 미터의 아득한 어둠이었고 소나기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추락하는 순간 이 모든 것도 끝임을 알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100층 관제실의 외부 환기구 덮개를 붙잡았다. 그는 덮개를 뜯어내고 좁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관제실 내부로 이어지는 천장 통로에 도착했다. 발밑의 방음판 너머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감시하는 박동수의 부하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 없습니다. 30층 화재 경보는 오작동으로 확인. 민우는 관제실의 심장부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메인 서버렉으로 접근하기 위해 천천히 이동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딛고 있던 천장 패널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 아래 있던 경비원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 경비원의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가 천장 패널 바로 아래에서 울렸다. 강민우는 숨을 멈췄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관제실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오직 그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경비원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민우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천장 패널을 뜯어내며 아래로 뛰어내렸다. 악! 경비원이 놀라 뒤로 물러서는 순간 민우는 그의 몸을 완충제 삼아 덮치며 바닥에 굴렀다. 관제실은 즉각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침입자다. 저놈 잡아. 2명의 다른 경비원이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우의 목표는 그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 방의 심장부 모든 방송과 경보 시스템을 통제하는 메인 콘솔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경비원의 제압을 뿌리치며 책상 위를 미끄러지듯 통과했다. 그의 움직임은 전문적인 격투가의 것이 아니었지만 절박함과 명확한 목표의식이 실려 있었다. 그는 콘솔에 거의 손이 닿을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역시 너였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혼란을 잠재웠다. 박동수 실장이었다. 그는 관제실 안쪽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지연과 이진석의 교란 작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위협은 반드시 이곳 심장부로 올 것이라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동수는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의 눈은 사레이로 번뜩였다. 내 놈이 여기까지 기어 들어올 줄 알았다, 강민우. 내 놈의 그 오만한 지식이 결국 내 무덤을 판 거야. 그는 민우가 다시 일어설 틈도 주지 않고 전직 경찰의 숙련된 동작으로 민우의 복부를 걷어찼다. 크헉. 민우는 서버렉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숨이 막히는 고통이었지만 그는 눈을 들어 박동수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야말로 내 놈의 탐욕이 수백 명을 죽이게 될 거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시끄러워. 박동수가 다시 달려들었다. 잔혹한 일방적인 구타가 시작되었다. 박동수는 분노를 실어 주먹을 휘둘렀고 민우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방어했다. 그는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그는 버텨야 했다. 버티면서 콘솔에 더 가까이 가야 했다.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 한쪽에서는 100층 갈라 행사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방금 전 30층의 소동은 작은 해프닝으로 무마되었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윤태석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연단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윤태석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타워가
태양그룹의 불멸을 상징한다고 선언할 참이었다. 그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화려한 로고가 빛나고 있었다. 들리나 강민우, 박동수가 민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스크린을 보게 했다. 저것이 권력이다. 내 놈 같은 버러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는 거야. 넌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돼. 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붕괴, 그건 네 시체와 함께 묻힐 거다. 바로 그 순간 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진석 기술자의 다급한 외침이 민우의 인이어로 터져나왔다. 강민우 씨, 지금이야 공진 주파수가. 임계점에 도달했소. 7번. 기둥 스트레스 수치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이진석의 말과 동시에 민우는 이 거대한 건물 자체가 낮게 울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뼈를 통해 전해지는 불길한 진동이었다. 갈라 행사장에서도 몇몇 예민한 사람들이 미세한 잔 진동에 와인잔을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민우는 박동수에게 잡힌 진 머리채를 역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박동수의 팔을 물어뜯었다. 이 미친 새끼가 박동수가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잠시 그를 놓쳤다. 민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옆에 있던 비상용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박동수가 그를 다시 덮치려 하자 그는 소화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박동수와 자신 사이에 서버렉을 향해 던졌다. 쾅, 육중한 서버가 쓰러지며 케이블이 뜯겨나가고 불꽃이 튀었다. 이런 젠장, 박동수가 물러서는 사이 민우는 그 혼란을 틈타 마지막 남은 몇 걸음을 기어갔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메인 콘솔의 USB 포트에 꽂았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췄다. 이진석이 열어둔 백도어를 통해 그는 박동수의 보안망을 우회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100층 갈라 행사장 윤태석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의 제어건이었다. 연단 위에서 윤태석은 연설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스카이 서밋 타워는 단순히 가장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며 태양그룹의 영원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태석의 뒤편 태양그룹의 로고가 빛나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검게 변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태석은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우가 찍었던 1번 주기둥의 내부를 보여주는 끔찍한 초음파 스캔 이미지였다. 거미줄처럼 퍼져나간 내부 균열의 모습, 이어서 화면이 바뀌었다. 설계 기준치 60% 미달이라고 붉게 표시된 콘크리트 강도 분석 데이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경악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진성 머티리얼즈의 내부 회계 장부, 그리고 박동수의 이름이 적힌 비자금 흐름도. 마지막으로 이진석 기술자가 좌천되기 전 올렸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긴급 경고 메일이 떴다. 모든 증거가 수백 명의 투자자들과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만천에 공개되었다. 윤태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당장 저걸 당장 끄라고.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관제실에서 민우가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의 피 묻은 얼굴이 모니터에 비쳤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갈라 행사장 전체에 스피커로 송출시켰다. 대피하십시오. 그의 거칠고 절박한 목소리가 행사장을 뒤덮었다. 지금 당장 모두 대피하십시오. 이 건물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7번. 주 기둥이 버티지 못합니다. 제발 도망치십시오. 저놈을 막아. 박동수가 절규하며 민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민우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윤태석의 발밑에서 100층 전망대 바닥 전체가 울리는 끔찍한 금속 파열음이 들려왔다.
크크크. 쿵. 그것은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건물이 내지르는 진짜 비명이었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스피커를 찢는 소음이 아니었다. 수만 톤의 강철과 콘크리트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는 건물의 단말마였다. 강민우의 경고가 끝나자마자 100층 전망대 바닥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화려했던 샹들리에가 빗발치듯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클래식 음악을 집어삼켰다. 윤태석 회장의 뒤편 증거가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꺼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우아함을 뽐내던 신사들과 숙녀들은 생존 본능만이 남은 짐승처럼 출입구를 향해 몰려들었다. 살려줘. 문 열어. 윤태석은 연단 위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럴 리가. 이건 내 탑이야.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귀에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제국이 문자 그대로 그의 발밑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관제실 역시 지옥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박동수, 민우는 마이크를 붙잡고 외쳤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비상 시스템 가동해. 사람들 죽어. 하지만 박동수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 그의 부와 권력, 그리고 그의 비밀이 한순간에 재가 되었다. 내 놈 때문에. 박동수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분노는 이제 윤태석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폭로한 강민우를 향했다. 내 놈만 없었으면 돼. 여기서 너와 함께 죽어주마. 그는 부러진 서버렉에서 튀어나온 소의 파이프 조각을 집어들고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 두 남자의 마지막 사투가 벌어졌다. 민우는 피투성이었고 지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박동수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마이크를 다시 잡기 위해 싸웠다. 정신 차려. B구역 계단은 이미 막혔을 거야. A구역으로 유도해야 돼. 그는 박동수의 공격을 피하며 간신히 PA 시스템의 다른 버튼을 눌렀다. A구역, A구역 비상계단만 안전합니다. 7번 기둥 반대편으로 이동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끔찍한 소음과 비명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울려 퍼졌다. 시끄러워. 박동수가 휘두른 소의 파이프가 민우의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민우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벤에 있던 이진석 기술자가 마지막 남은 백도어 권한을 사용했다. 그는 관제실의 모든 비상 잠금 장치를 강제로 해제했다. 990 두 번째 충격이 타워를 덮쳤다. 이번에는 더 거대했다. 치글번 주기둥이 마침내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좌굴되기 시작한 것이다. 100층 전망대의 야외 테라스 부분이 거대한 입을 벌리며 아래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수놓았던 불빛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동수는 그 충격에 균형을 잃고 민우 위로 넘어졌다. 그는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다. 민우의 심장을 겨냥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민우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쇠파이프는 내려오지 않았다. 끼기기기. 두 사람이 싸우던 바닥 민우가 아까 소화기를 던져 파손시켰던 바로 그 서버렉 아래의 바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박동수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딛고 있던 바닥이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민우의 작업복을 붙잡았지만 민우는 이미 옆으로 몸을 굴린 후였다. 안 돼. 박동수는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심연 속으로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 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동수가 사라진 검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 대신 지독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는 부러진 팔의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0층에서 비상계단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윤태석 회장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심지어 넘어진 여자를 밟고 지나가며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았다. 비켜, 내가 누군지 몰라. 나부터 살아야 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 순간 계단 전체에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침착하십시오. 뛰지 마십시오. 뛰는 순간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계단마저 위험해집니다. 천천히 질서 있게. A13번 구역 계단만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이진석 기술자가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구조 데이터를 보며 가장 안전한 탈출로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건물의 뇌가 되어 스스로의 붕괴를 통제하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이미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오지현과 이진석은 벤에서 뛰쳐나와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자신들이 확보한 데이터와 타워의 실시간 구조도를 넘겼다. 박동수, 태양그룹이 통제하는 경찰이 올 겁니다. 저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진석 기술자님이 구조를 지휘해야 합니다. 오지현의 외침대로 현장에 도착한 것은 경찰 특공대였다. 하지만 그들은 박동수의 사설부대가 아니었다. 이미 오지현이 모든 증거를 넘긴 검찰 직속 수사팀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생존자 구조 그리고 윤태석 회장의 체포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지막 생존자가 90층을 통과했다는 보고를 들은 후에야 강민호는 마이크를 놓았다. 그는 무너진 관제실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타워는 기적적으로 완전 붕괴를 면했지만 그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100층의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그는 영이자욱한 비상계단을 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50층쯤 내려왔을 때 그는 방화복을 입은 구조대원들과 마주쳤다. 생존자다, 이봐, 괜찮나? 그들은 민우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이 지옥을 걸어 나가고 싶었다. 새벽녘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스카이 서밋 타워는 처참한 몰골로 새벽빛을 맞고 있었다. 한쪽 귀퉁이가 뜯겨나간 괴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괴물의 입구에서 윤태석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이탈리아제 수트는 흙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피해자야. 저놈이 내 타워를 망쳤어. 그는 무너진 타워 어딘가를 향해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와 반대 방향에서 흙먼지 투성이가 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소방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다. 강민우였다.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그는 멈춰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윤태석 회장을 담담하게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억만장자의 탐욕과 가난한 천재의 진실. 그 순간 모든 카메라가 윤태석이 아닌 강민우를 향해 돌아섰다. 오지연 기자가 그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내밀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경고가 마침내 들렸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은 스카이 서밋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윤태석 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박동수는 타워 붕괴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진성 머티리얼즈의 비자금은 모두 몰수되었다. 스카이 서밋 타워는 철거 대신 부끄러운 기념비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물을 보강하는 책임자로 좌천되었던 이진석 기술자가 정식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 전문가들을 모아 타워를 되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어느 맑은 날 타워의 7번 주 기둥이 있던 자리에 새로 설치된 거대한 댐퍼, 진동 제어 장치를 한 남자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안전모를 쓴 강민우였다. 그는 정부의 특별 요청으로 스카이 서밋 타워 재건 위원회에 특별 안전 고문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뭐해요, 강 고문님. 오지연 기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이 사건의 탐사 보도로 국내 최고 언론 인상을 수상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그는 수백 미터 상공에 보강된 철골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강철이 내는 건강한 울림이었다. 안 돼,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외쳤던 가난한 소년의 충격적인 한마디는 마침내 이 도시의 하늘을 구했다.